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부인 김혜경 씨가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 기간 동안 전 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앞으로 있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와도 연결이 돼 있어 이재명 대표 부부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걸로 보입니다. 10만여 원밖에 안 되는 돈이라고 하지만 공소시효가 남은 걸 기소한 거라 액수만 보고 무시할 사안은 아닌 듯 싶습니다. 이 대표는 선고심에 나가는 부인을 향해 엄청난 애정을 담은 절절한 사부곡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판결 내용부터 김승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색 원피스 차림의 김혜경 씨는 아무 말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지만 지지자들은 무죄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기간 정치인 부인들과 함께한 점심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는지 몰랐다고 주장한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사적 수행원 배모 씨가 기부 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 등을 소개해주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라면서 김 씨와 배 씨가 암묵적 의사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배 씨가 김 씨와 자주 통화하고 다른 식사 모임과 지방 일정 등을 함께 다니는 등 실질적인 수행 비서 역할을 했다며 김 씨가 충분히 결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배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유죄 판결에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당연히 알지 않았겠느냐라는 결론을 말하면 그런 추론에 의한 추측에 의한 유죄 판결이 아닌가라는 생각. 이번 판결로 20대 대선에서 낙선한 이재명 대표가 받는 신분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액수가 2천만 원 정도죠. 이재명 대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번 선거법 판결에서 김 씨와 비서 배모 씨 간의 공모가 인정되면서 다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아내가 재물이 됐다는데 판결문 먼저 읽어보셔야 할 듯합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그걸로 너 긁어서 금액만 나오면서 너 본 거 절대 비밀이야. 12만 원치 잘라달라고 그래. 8천 원만 긁어.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과 2019년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배모 씨가 부하 직원에게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하는 대화입니다. 경찰은 이렇게 배 씨가 각종 음식과 생필품, 의약품 등을 사는데 경기도 법인카드 2천만 원가량을 유용했고 이 과정에 일부 김 씨의 묵인이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지난 2022년 8월 김 씨와 배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음식 같은 경우는 법인카드를 낮에 12시쯤에 사용을 하라고 김혜경 씨가 지시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사건을 받은 검찰은 당시 경기지사를 지낸 이재명 대표까지 피의자로 추가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김 씨의 선고를 맡은 재판부가 포장 음식은 배 씨나 조 씨에 의해 대부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다고 설명했고 김 씨와 배 씨의 공모 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 혐의 입증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오늘 선거법 유죄 판결이 향후에 2천만 원 법카 추가 기소에 있어서 결정적인 유죄 증거로 사용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김 씨의 1심 선고를 앞두고 SNS에 비서가 썼다는 법인카드는 구경조차 못했다며 대선 패배 후 보복 수사로 장기간 먼지 털기 끝에 아내가 희생제물이 됐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있을 서울중앙지법 상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안을 강화하고 차량 동선까지 다 따지고 있다는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지은 기자, 법원 안팎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금부터 20시간 정도 뒤인 내일 오후 2시 30분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보안 대책을 대폭 강화한 법원은 방금 전 저녁 8시부터 일반 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내일 법원 주변엔 이 대표 지지자와 반대파 수천 명이 몰려들 전망입니다. 5천 명이 모일 예정인 지지 집회는 검찰청사 건너편에서, 1,000명으로 예정된 규탄 집회는 법원 정문 앞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경찰은 질서 유지를 위해 시위대 주변으로 펜스를 설치하고 이 대표 차량 동선을 따라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찰관들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지지자와 반대파가 충돌할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는데요. 모두 45개 기동대 2,700여 명의 경찰관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법원 내부에도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어 긴장하고 있는데요. 재판 출석 등을 이유로 들어온 민원인들이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 법원은 검문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정 내부에도 질서 유지 인력이 평상시보다 더 많이 배치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지은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대선 때 했던 두 가지 발언 때문입니다.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국토부가 협박했다. 이런 공개 발언이었는데요. 이게 왜 이 대표의 발목을 잡게 됐는지 윤재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장동 실무를 총괄했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 숨진 채 발견된 다음 날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아마 팀장. 이 대표는 이를 포함해 총 4개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건 의혹을 벗기 위해 거짓 해명을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는 실제로 기억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두 사람이 함께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갔고 함께 골프를 쳤다는 증거도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대선 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도 문제가 됐습니다. 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해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허가한 게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 대표는 당시 그랬던 걸로 기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나온 국토부와 성남시 공무원 10여 명 중 협박이 있었다고 증언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민주당은 비상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는 법원에 당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 상당수가 동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명 조직에선 교통비까지 지원하겠다며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 대표 본인도 긴장한 듯한데 민주당 움직임은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버스, 비행기 등 이동 비용을 보장한다며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글입니다. 혁신회의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열리는 법원 주변에 5천 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한 상태입니다. 혁신회의 측은 회원의 국한에 회비로 지원하는 거라며 지난해부터 지방회의 참석자 등에게 일부 지원해 오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당 지도부를 비롯해 의원 상당수도 법정으로 들어가는 이 대표를 배웅할 예정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집회에도 합류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당 차원에서 소집령 등 별도 지침을 내린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 관련해서 당의 지침이나 이런 거에 관한 논의도 전혀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집회에 불참할 걸로 예상되는 의원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압박에 나섰습니다. 4개 재판 가운데 첫 번째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이재명 대표는 관련 질문에 말을 아꼈지만 1심 선고 앞두고 계신데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그만합시다. 오후엔 이번 주말 광화문 장애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 메시지를 당원들에게 보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원 앞 집회를 예고한 민주당을 향해 헌정과 법치를 파괴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400여 원을 반납해야 하는 민주당이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장윤정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방탄을 위해 사회 혼란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도부가 주말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지지자들이 1심 선고 당일 법원 앞 집회를 예고한 걸 꼬집은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범죄 방탄을 위해 무법천지의 사회적 대혼란을 일으키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법원 앞 대규모 집회에 대해 당권을 사유화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선동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한다며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대선 선거 보전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할 경우 당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만큼 재판부가 당선 무효형까지 내리기 어려울 거란 야권 일각의 시각을 반박한 겁니다. 그 434억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당선 무효형 나도 공중분해 안 되는 거죠. 국민의힘은 또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압류나 가처분 등으로 선거 보전 비용을 미리 국고로 환수하도록 하는 법안도 준비 중입니다. 다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국회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대야 공세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선고와 관련해 법조팀의 정준영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 기자, 이 대표 본인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제일 궁금한 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거잖아요. 어떻게 전망합니까? 네, 하나 확실한 건 재판부가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고 있을 거란 점입니다. 그만큼 더 면밀하게 지금 이 시간까지도 법리를 따지고 있을 텐데요. 앞서 검찰은 양형 기준상 가장 높은 징역 2년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의혹을 벗기 위해 전파성이 높은 방송과 국정감사를 이용해 거짓말을 반복했다. 따라서 형을 감경할 사유는 없고 가중할 사유만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근데 판결을 내릴 때 어떤 기준들이 있죠? 이게 감경이 될지 뭐 가중이 될지 그런 거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대법원 양형 기준상 범행이 소극적이거나 허위 사실 정도가 약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면 감경 요소가 됩니다. 이 경우 유죄일지라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벌금 7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면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각기 다른 방송에서 4번이나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점, 반복성이란 점에선 이 대표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기억나는 대로 말한 걸 허위 사실이라 처벌해선 안 되고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장동 사건이 그때 막 떠오를 때라서 어떻게 판단할지도 좀 궁금한데, 근데 이 대표가 과거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까지 간 적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친형 정신병원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 검사 사칭은 누명 등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돼 지사직 상실은 물론 2022년 대선에도 출마 못할 위기를 맞았었는데요. 대법원 전원합 이체가 무죄의 취지로 판결하면서 결국 대선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 캐스팅 보트를 쥐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무죄의 의견을 내는 게 결정적이었는데 이후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으로 김만배 씨와 권 전 대법관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이 1심 판결이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뭐 대법원 최종심까지 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네, 선거법 사건은 1심을 6개월 안에, 2심과 대법원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합니다. 그동안 유명무실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원칙 준수를 강조하면서 법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네,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걸 내일 선고 재판을 앞두고 부인 김혜경 씨에게 애틋한 편지를 썼던데 이건 뭡니까? 네, 법원이 김혜경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기 한 2시간 전쯤 이 대표가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의 편지를 SNS에 올렸습니다. 동네 건달도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속설과 달리 아내가 공격 표적에 추가됐다며 아직도 나를 자기야라고 부르는 혜경아 미안하다.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혜경아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 가난하고 무심해서 못해줬던 반지를 언젠가 꼭 해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아, 그런 편지를 썼군요. 예전에 예능 프로에서 뭐 반지를 준다 만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내일 결과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잘 들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이죠.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 중인 창원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유한 기자, 결과 나왔습니까? 법원은 7시간째 영장심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장심사의 대상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을 포함한 총 4명이었습니다. 이 중 가장 마지막 순서였던 명태균 씨의 경우 피의자 신문이 오후 6시쯤 시작됐습니다.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 4사람은 오후 1시 40분쯤부터 차례로 법원에 들어갔습니다. 명 씨는 검찰 소환 당시 50분 가까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취재진 주변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는데 오늘은 별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민망한데 어떻게 이야기해봤습니다. 반면 김 전 의원은 정치적 구속영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살인자가 같은 버스 타다가 내렸다고 해갖고 같은 버스에 탄 사람이 살인자다, 그런 구속영장이기 때문에. 네, 신 기자, 구속 여부 가를 쟁점은 뭡니까? 명 씨가 김 전 의원에게 받은 7,600만 원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 받은 2억 4천만 원의 대가성 여부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공천을 미끼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부부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에 개입해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하지 않으면 주권자인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빌린 돈을 갚은 거라고 했고 명 씨 변호인도 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정치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지법에서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 사건과 관련해 이준석 의원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어제 전해드렸었죠. 해외 출장을 마치고 오늘 귀국한 이 의원은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특히 여론조사 비용 3천만 원 주장과 관련해 일절 부탁한 적도 없고 돈을 준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0시 20분.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 씨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김영선 전 의원은 경선을 해야 한다더라는 내용입니다. 명 씨는 날이 밝자 취임 하루 전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드린다는 문자를 보내고 통화까지 합니다.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통화 다음 날 국민의힘은 김 전 의원 전략 공천을 발표합니다.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당시 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 명 사장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라고 했습니다. 명태균 사장이 본인이 대통령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공천을 받는 것처럼 알고 있어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당대표가 대통령 의중에 대한 추측을 명 씨에게 전달한 이유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제기됩니다. 미래한국연구소가 이 의원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준석이가 부탁을 해서 그 RDD로 이 의원은 부인했습니다. 저를 위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저에게 결과치를 제공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의원을 상대로 공천 과정 전반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김 의원 뉴욕 총영사가 사의를 밝혔습니다. 광복절 행사 때 했던 발언과 관련해 야권의 사퇴 요구를 받았고 거기에 덧붙여 김건희 여사 뒷배설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있었죠. 민주당의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업무 수행이 어려워졌다는 주장입니다. 일부에선 인적 쇄신의 일환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뉴욕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김희환 뉴욕 총영사의 영접을 받는 모습입니다. 김 총영사는 지난 8월 뉴욕에서 열린 광복절 행사에서 대독을 통해 공개된 이종찬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비판했다가 야당의 사퇴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말 같지도 않는 기념사를 들으면서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어야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김 총영사의 뒤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20년 김 총영사가 만든 한 포럼에 김 여사가 참여했는데 그때 인연으로 총영사 자리에 올랐다는 겁니다.
눈에 들어서 뉴욕 총영사라고 하는 자리에 올랐을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누가 추천해서가 아니라 바로 김건희 여사가 만든. 김 총영사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야당 주장을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모임에는 뭐 몇 번 못 오셨고요. 나중에 이렇게 영부인데 제가 남편이 누군지도 내가 몰랐고요. 야당이 문제 삼는 광복절 발언에 대해서도 사과할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광복은 고사하고 우리는 6.25도 그때 이미 공산화됐습니다. 다만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사의를 밝혔습니다. 여권 일각에선 김 총영사 사의를 강훈 전 비서관의 공공기관 공모 자진 사퇴에 이은 인적 쇄신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모처럼 형성된 단일 대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주도해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는데 모두 퇴장했습니다. 대신 특별감찰관은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의원 191명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 여사 특검이 국회를 통과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두 가지로 축소하고 특검 후보 추천 방식도 제3자 추천으로 바꿨다며 여당의 표결을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 방탄용 꼼수 특검이라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수정안을 제시한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하필 이 시기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일방 추진합니까? 대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감찰관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했던 걸 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비공개 의총회에서 한동훈 대표는 세부 추진 절차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추진력을 갖고 맡아줄 거라고 했고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화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조속히 추천하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관련해서 일정 기간 내에 국회가 반드시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만입니다. 의원직 상실형이지만 윤 전 의원은 이미 4년 임기를 다 채웠습니다. 먼저 김도형 기자입니다. 2020년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기억연대에 후원금 유용을 폭로합니다. 이사장이던 윤미향 전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였습니다. 이것은 정권 할머니들한테 쓰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디 쓰는지 쓰는 적이 없습니다. 윤 전 의원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일부의 비난은 그간의 성과와 정대협, 정연운동의 취향을 살피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전 의원을 감쌌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려는 운동을 폄하하려는 공세에 불과합니다. 개인의 삶을 더 이상 모독하지 마십시오. 같은 해 9월 검찰은 윤 전 의원을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횡령액을 1,700여만 원으로 보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횡령액을 8천여만 원으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금고형 이상이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재판이 4년간 이어지면서 윤 전 의원은 4년 임기를 모두 채웠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보셨듯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특권을 모두 누리고 떠난 뒤에야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지연된 정의라는 비판은 윤 전 의원 사례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와 황운하 의원 등도 1심 선고에만 3년이 넘게 걸렸고 확정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어서 이재준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기소 후 1심 유죄 선고까지 3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피고 측의 정당한 항변을 법원이 무슨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황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당선 무효형을 받았지만 21대 국회 4년 임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 지난 4월 총선에서 재선돼 현역 의원 신분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진 조국 대표 1심 재판도 3년이 걸렸습니다. 2심 법원도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아 조 대표는 4월 총선에서 당선됐습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찔리고 베었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입니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9개월째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내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도 기소 2년 2개월 만이고 대장동 비리 재판 1심은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반도 못 왔습니다. 유독 정치인 재판이 길어진다는 지적에 대법원 관계자는 정무적 고려 없이 결론이 나는 대로 선고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오늘은 수험생과 가족들이 하루 종일 가슴 졸였던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이었습니다. 올해는 52만 명이 수능을 봤는데요. 이 가운데는 80이 넘은 만학도 수험생도 있었습니다. 손자, 손녀뻘 학생들과 시험을 치른 최고령 수험생 임태수 할머니를 임서인 기자가 만났습니다. 수능 시험을 마친 83세 임태수 할머니가 계단 난간을 짚으며 밖으로 나옵니다. 대학생을 꿈꾸는 어엿한 고3 여학생입니다. 영어는 아무래도 읽는 거 잘 못 읽고 듣는 것도 좀 힘들지. 눈이 어려워서 흐리 있으니까 잘 보이질 않아가지고 그게 걱정됐더라고요.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임 할머니는 중학교 2학년 때 집안 형편이 나빠져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평생을 주부로 살다 공부를 다시 하겠다고 결심한 건 2년 전. 하고 싶었는데 여건상 못했잖아요. 애들 다 키우고 손자들 다 키워 대학교 다 보내고 나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80이 넘은 나이에 무릎도 불편했지만 매일 2시간씩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서 5시간, 집에 가면 보통 독서실에 가서 한 30시간씩, 2시간씩 공부해요. 그냥 노력하면 되겠다 하고 그냥 계속 하는 거지. 이미 수시 전형으로 대학교 2군데에 합격한 임 할머니는 대학 생활의 기대도 큽니다. 아, 대학교 가면은 그래도 동아리 모임도 하고 MT도 가고 또 못 배웠던 거 마저 배우고. 대부분 60에서 80대인 같은 학교 후배들에겐 본받고 싶은 선배이기도 합니다. 이 선배님처럼 내년에 좀 꼭 대학을 가보기에 수능을 봐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임 할머니 같은 늦가기 여학생은 모교에만 1000명이 넘습니다. 평생을 배움에 목말랐지만 이젠 눈앞에 꿈이 있습니다. 엄마도 대학 간다. 일성여고 화이팅! 떡하니 붙으세요. 일성여고 화이팅!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올해 수능은 의대 증원 발표 뒤 처음으로 치러지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의대 진학을 노리는 성적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N수생도 20년 만에 가장 많이 몰렸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수험생 부모들은 시험장에 들어가는 자녀에게 눈을 떼지 못합니다. 엄마,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 해주고 싶고. 일부 선택 과목이 어려웠지만 이른바 킬러 문항은 없었고 대체로 지난해보다 시험이 쉬웠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작년 수능에 비해서도 국어, 수학은 확실히 쉬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난도가 낮아져 최상위권 학생들을 세심히 가려내기 힘들어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다면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항들을 출제했습니다. 단 의대 지망생들이 많이 택하는 미적분과 기하 과목은 까다롭게 출제돼 한두 문제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작년 수능보다는 쉬우면서도
상위권 변별력이 확보된 시험이었다라고 분석. 수능 정답은 오는 26일 발표되고 성적표는 다음 달 6일 배부됩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가족이 보는 앞에서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과 스토킹 범죄의 예방 효과를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회색 후드티를 입은 헝클어진 머리의 남성. 교제 살인 피의자로 신상이 공개된 34살 서동아입니다. 서 씨는 지난 8일 4개월 전 헤어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집 앞에서 전 여자친구 어머니를 먼저 공격하고 시끄러운 소리에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모친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혐오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가 됐습니다. 서동아는 지난 7월 헤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스토킹해 경찰이 피해자 신변 보호에 나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흉기 여러 개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해 실행에 옮겼습니다. 원래 혼자 다니셨는데 최근 한 달 어머니가 갑자기 같이 최근에는 어머니가 같이 다니더라고요. 서 씨는 신상이 공개됐는데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진술하지 않는 등 경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교제 살인으로 신상이 공개된 김래아와 박학선은 1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멸종 위기종 등 1,800마리가 넘는 희귀동물을 2년간 국내로 몰래 들여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속옷이나 담뱃갑, 컵라면 용기에 숨기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김다루 기자입니다. 페이지 올려주세요. 네. 긴 꼬리에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1m가 넘는 파충류. 전 세계에 5,000마리도 남지 않아 거래를 할 수 없는 국제 멸종 위기종인 코모도 왕 도마뱀입니다. 그런데 아쿠아리움을 운영하는 40대 업자는 2022년 10월 지인과 함께 50cm 크기의 새끼 2마리를 속옷에 숨겨 몰래 국내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밀수 조직에게 1마리를 추가로 들여와 달라고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밀수 조직이 다른 희귀동물들을 들여오다 적발되면서 가지고 있던 도마뱀까지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이 코모도 왕 도마뱀은 국내에 정식 수입된 적이 없고 밀수 적발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밀수 조직은 2022년 7월부터 2년 동안 동남아에서 도마뱀과 거북이, 정갈 등 희귀동물 1,800여 마리를 밀반입해 팔았습니다. 좀 음성적으로 거래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작은 개체들 밀수해서 공짜 해외여행을 미끼로 밀수 전력이 없는 지인들을 활용해 속옷이나 컵라면 용기, 담뱃갑 등에 몰래 들여오게 했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이제 밀수되는 과정에서 좀 죽고 있고요. 질병을 가지고 오거나 또는 상처를 입거나 데미지를 입어버려가지고 여기 와서도 죽는 개체도 굉장히 많이. 세관은 밀수 조직 주범 3명과 운반책 역할을 한 지인 11명 등 14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트럼프 쇼크가 우리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정부의 구두 개입에도 1,400원대에서 내려오지 못했고 우리 증시에선 투자자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5만 원 선까지 내줬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아들과 딸 둘을 유학 보낸 A씨. 최근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등록금과 용돈 보낼 걱정에 한숨이 나옵니다. 아르바이트를 좀 해라. 일단 학비를 지원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아이들한테 들어오라고 해야 될 것 같고. 지난 8일 트럼프 당선 이후 원달러 환율이 1,380원대를 넘어 1,400원마저 뚫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오늘 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7개월 만에 구두 개입입니다. 하지만 환율은 아랑곳하지 않고 고공행진 중입니다. 오늘 새벽 2시 1,400.8원으로 마감된 원달러 환율은 장이 다시 열리자 한때 1,409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달러는 오르고 원화는 떨어지면서 달러로 갈아타려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자금을 빼내고 있고 국내 투자자들마저 다른 투자처를 찾고 있습니다. 국민 대표주인 삼성전자는 장 마감 직전 매도가 쏟아지면서 4년 5개월 만에 4만 원대로 추락했고 시가총액도 300조 원이 붕괴됐습니다.
개인들은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으로 이미 많이 옮겨갔고 또 국내 기관 투자들은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이미 해외 주식을 많이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더 이상 매력이 없다는 비관론이 커지는 상황. 증시에 입성하려던 기업들조차 잇따라 상장을 자진 철회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그동안 자영업자를 옥죄어왔던 배달앱 중개 수수료가 내년부터 낮아집니다.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넉 달 만에 극적으로 합의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송병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배달 플랫폼 쿠팡에 이어 지난 8월 배달의 민족까지 중개 수수료를 9.8%로 올리자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는 배달 플랫폼의 갑질을 규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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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정부와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가 협의에 들어갔고 114일 만에 수수료 인하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현행 9.8%의 수수료를 가게 매출에 따라서 2에서 7.8%로 차등화합니다. 다만 배달비는 최대 500원 오릅니다. 영수증에 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표기해 소비자가 알도록 하고 경쟁 플랫폼과 가격을 똑같이 맞추도록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안도 함께 시행됩니다. 여기다 배달 플랫폼이 점주에게 배달기사 위치를 공유해 배달 사고에 대비하도록 합니다. 합의안은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이런 상생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소상공인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고. 하지만 협의체에 참석한 자영업단체 가운데 두 곳은 합의안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해 반쪽 합의라는 지적은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회의가 최종 결렬되면 입법화 가능성도 검토했지만 부분 합의라도 한 만큼 시장 상황을 지켜본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지난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를 드론으로 촬영했던 중국인 3명 적발된 적이 있었죠. 당시 이들은 호기심 때문이었다고 했는데 사실과 달랐습니다.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 군사시설 관련 사진이 수백 장 나온 겁니다. 게다가 오래전부터 촬영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은 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김동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 루즈벨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승선해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같은 날 인근 야산에서 중국인 3명이 행사장을 드론으로 5분간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부산의 한 국립대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이들은 산책 중 단순 호기심에 촬영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 결과 이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선 부산 해군기지와 여기를 드나든 잠수함, 선박 모습이 담긴 500여 장의 사진이 가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중국 공안으로 추정되는 전화번호도 저장돼 있었고 이미 2022년 9월부터 해군기지 주변 야산을 답사한 정황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들을 출국 정지 조치하고 찍은 사진이 어디에 쓰였는지 조사하는 한편 공안 등 중국 당국과의 교류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셨던 중국인들 스파이 같은데요. 간첩죄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적용 대상이 지난 70여 년간 적국인 북한으로 사실상 한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서야 모든 나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언제부터 가능할지 차정승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여름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블랙요원 정보를 중국 동포에 넘겨 신분이 노출되는 사건이 논란이 됐습니다. 오랜 기간 공들인 휴민트는 물론 정보망이 붕괴될 정도로 피해가 컸지만 해당 군무원은 간첩죄 적용이 안 돼 뇌물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는 데 그쳤습니다. 최근엔 한국형 전투기 KF-21 기밀을 빼돌린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적발됐지만 마찬가지로 간첩죄 적용이 어렵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합의 처리됐습니다. 1953년 이후 71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이 아닌 외국 국가에 대해 간첩죄 적용이 가까워진 건데
기밀 유출과 같은 중범죄들이 대상에서 빠질 틈새를 막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외국 간첩들의 그런 정교한 공작을 우리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법제가 돼야 되거든요.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개정 작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재 법무장관은 누구든 혐의가 있다면 수사받게 될 거라고 했고 법무장관 때부터 개정을 추진해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환영했습니다. 훨씬 더 글로벌 질서에 맞는 나라로 바뀌는 더 선진적인 길로 가는 것이. 간첩법 개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4년 만에 백악관을 찾아 바이든 대통령과 정권 인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 라인 인선도 사실상 마무리됐는데 40, 50대 충성파들로 채워졌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선거 기간 내내 앙숙으로 지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반갑게 악수합니다. TV 토론 이후 4개월 만의 만남입니다. Like we said, smooth transition. Do everything we can to make sure you're accommodated, what you need. A transition that's so smooth, it'll be as smooth as it can get, and I very much appreciate that. 트럼프는 매우 상세한 질문들을 준비해갔고 약 2시간 동안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등을 포함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젊은 충성파 위주로 집권 2기를 채우고 있는 트럼프는 법무부 장관에도 42살의 친트럼프 인사인 맥 게이츠 하원 의원을 발탁했습니다. 저돌적 성향의 화염 방사기로 불리는 인물로 트럼프의 형사 기소 사건들은 셀프 사면 수순에 들어갈 거란 전망입니다. No other American in the country would be charged with this type of crime. It's like the Mr. Potato Head doll of crimes. 외교 사령탑인 국무장관에는 과거 TV 토론에서 장거리 로켓을 가진 미치광이가 북한에 있다고 말했던 대북 강경파 마코 루비오 상원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국가정보국 국장에는 털시 게버드 전 의원이 낙점됐는데 2018년 트럼프가 김정은을 직접 만나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핵심 인사들의 대북 접근법이 차이를 보이면서 우리 정부의 협상 방향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어제부터 제주 남쪽 바다에서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국 핵항모 조지 워싱턴함이 최신형 스텔스기를 싣고 처음 3국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무려 7년간의 대규모 정비 끝에 새롭게 태어났는데요. 동아시아 해상안보를 책임질 조지 워싱턴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윤동빈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미 해군의 최신형 스텔스 함재기 F-35C가 항공모함에 내려앉자 엔진 열기로 갑판위가 한여름처럼 이글거립니다. 10분 동안 전투기 5대가 뜨고 내릴 정도로 신속한 작전 능력을 과시합니다. 축구장 3배 면적의 핵항모 조지 워싱턴함은 지난 2017년부터 대규모 정비 작업을 통해 핵 연료봉 2개를 교체하고 갑판과 경납고, 관제 설비까지 모두 교체했습니다. It should give us the ability to go first day of the war strike fighter again to execute the strike missions for the carrier strike group. 특히 기존 전투기인 F-18 호넷보다 스텔스 성능이 50배 뛰어난 F-35C는 공군의 도움 없이도 곧바로 적진 깊숙이 들어가 수뇌부를 타격하는 전략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적 전투기와 방공 레이더를 한순간에 먹통으로 만드는 전자전기도 최신형 그라울러로 교체됐고 무인 공중급유기 스팅레이 도입으로 작전 반경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번 한미일 3국의 프리덤 엣지 훈련은 중국의 대만 위협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등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중러를 향한 경고란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프랑스에 약탈당했다가 145년 만에 우리 품으로 돌아왔던 외교장각 의궤를 언제든 만나볼 수 있는 전시 공간이 생겼습니다. 당시 왕실 행사를 세세하게 담아낸 우리 기록 문화의 꽃인데요. 돌아온 왕의 서고에 장동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의궤가 입은 초록 겉표지, 비단 책의들이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과거 외교장각의 실내 모습을 사료를 토대로 재현해낸 조선시대 왕의 서고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본 의궤가 자리 잡았습니다.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 군대에 빼앗겼다가
지난 2011년 145년 만에 우리 땅에 돌아온 외교장각 을괴가 새로운 전용 공간을 만났습니다. 나라 최대 경사인 왕실의 혼인과 국왕의 장례 절차를 담아낸 을괴들은 색색깔 그림으로 행사를 세부적으로 전하고 제작 당시 모습을 유지한 장렬왕후 존숭 도감 을괴는 고급 비단으로 만들어진 책이부터 정성이 묻어납니다. 이렇게 직접 책장을 넘겨보면서 과거 임금들이 보던 을괴를 실감나게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기록문화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 내용이 어떤지는 사실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치를 지향했던 조선 왕조가 어떤 것들을 남겨서 이 후대 왕에게 넘기고자 했는지. 사유의 방, 청자실 등 세심하게 꾸며진 전용 전시 공간들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시들이 연이어 좋은 반응을 거두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지난 상반기에만 역대 최대인 9만 명 넘는 외국인 관람객이 찾아왔습니다. 왕실 기록 문화의 정수를 전하는 외교장각 을괴가 새롭게 주목받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TV유선 장동우입니다. 이번 시즌 뒤 새로 거취를 정해야 하는 손흥민이 토트넘과 1년 더 함께 할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잠시 뒤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 예선 쿠웨이트전에선 황선홍 감독이 보유하고 있는 역대 대표팀 최다골 2위 기록에 도전합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2달 만에 대표팀 훈련장의 모습을 드러낸 손흥민. 어느덧 30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에다 최근 부상으로 그라운드를 비운 날들도 있었지만 여전한 월드클래스입니다. 그의 거취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내년 6월까지인 토트넘과의 계약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Tottenham are prepared to take the option to extend the contract of Son. 토트넘 구단이 시간을 벌게 되는 겁니다. 손흥민은 홍명보호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대표팀에서 통산 49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이제 한 골만 더 넣으면 역대 2위인 황선홍 감독과 동률을 이룹니다. 관건은 부상 회복 정도입니다. 토트넘 구단은 손흥민을 관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누가 빠졌을 때 그 선수들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게끔 팀으로서 플레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 축구의 보배인 손흥민, 기록 수립과 몸 관리 모두 놓치고 싶지 않은 목표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What do you think you're doing? Did you say something? 말하는 나무는 인간의 상상 속에 존재했습니다. The trees are speaking to each other. 나무도 의사소통을 합니다. 인간의 월드와이드 웹처럼 나무는 우드와이드 웹을 타고 속삭입니다. 매개체는 뿌리에 기생하는 곰팡이, 실같이 가는 진균입니다. 뿌리와 뿌리를 거미줄처럼 연결해 화학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병이나 이상 기후가 닥치면 영양 물질을 나누어 서로 돕습니다. 벌레가 잎을 갉아먹으면 일제히 독성 물질을 분비해 쫓아냅니다. 숲의 본질은 경쟁입니다. 맨 위 우듬지를 가장 높이 올려 햇빛을 차지하는 나무가 승리합니다. 하지만 위기가 오면 똘똘 뭉쳐 상생공존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의 뜻은 헌법재판소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헌재가 참다 못해 질타했습니다. 재판관 3명이 퇴임하고 한 달이 돼가도록 후임 추천을 방치하는 국회를 꾸짖었습니다. 여야는 한 명씩 추천하고 남은 한 자리를 놓고서 버팁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뽑자입니다. 민주당은 다수당인 자기네 몫이랍니다.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인데 다른 누구의 책임이 있나요? 그런데 국회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지요. 방통위원 3명 추천을 뭉개는 것까지 전곡을 찔렸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국회는 아무 결정을 안 합니까?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사건은 또 오죽했으면 재판부가 법정에서 개탄했을까요?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 이 대표 측은 기소 5달이 되도록 이러고 있습니다. 사건 기록 복사를 못했다. 기록 검토를 못했다. 그 바람에 여태 정식 재판도 못 열었습니다.
기록이 방대한 국정농단 사건도 기소 한 달여 만에 시작했는데 말입니다. 거기에다 다른 법원으로 사건을 옮겨달라고 거듭 신청하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사법부 알기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보다 하니까 보자기로 보여.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여. 나무의 집단 지성은 근처도 못 가는 정치판. 본때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11월 14일 앵커 칼럼 오늘 보자 하니까였습니다. 큰 추위 없이 비교적 포근한 날씨 속에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마무리됐습니다. 오후에는 전국 곳곳에 한 차례 비구름이 지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지만 내일 새벽까지 전국에 비가 이어질 수 있겠고요. 충청과 남부지방은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대부분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제주도만 모레까지 10에서 6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 흐리겠지만 날은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서울과 강릉이 13도, 여수가 16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에는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로 찬 기온이 남하하면서 날은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14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